옛날 한양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색시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길에서 만난 부유한 상인이 그만 선비의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를 그 상인에게 파시되 반드시 1000냥을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정조시대 경상도 안동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 정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선비의 집안은 원래 꽤 부유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있었고 그는 가학을 이어받아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해 도적대가 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은보화가 모두 사라졌고 도적들은 떠나면서 불까지 질러 정선비의 집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선비와 부모님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업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노부모는 이 일로 크게 상심하셨고 관아에 고발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작은 고을의 관아에는 관원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도적대를 쫓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정선비의 부모님은 이 일로 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정선비는 마을 근처의 논밭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초가 한 칸만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다 써버렸고 결국 부모님은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을 장사 지낸 후 정선비는 주머니 속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한 선비였기에 일반적인 노동은 할 수 없었고 읽고 쓰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지요. 하지만 배움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정선비는 며칠을 깊이 생각한 끝에 자신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가 되어야만 도적을 잡아 가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인맥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겐 과거 시험이 가장 승산이 컸습니다. 게다가 독서는 그의 강점이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정선비는 훌륭한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향이 명확하니 자연히 동력이 생겼지요. 일찍 계획하는 사람이 일찍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인생 방향을 정했으니 다음 단계는 생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정선비는 10여 년간 공부를 했기에 과거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주 모든 것에 돈이 필요했고 시험을 보려면 응시료도 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정선비는 집문을 잠그고 근처 마을의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꾼으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정선비는 15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한 용모, 고상한 기품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곧 마을 최고의 주막에 일꾼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선비는 손끝 하나 물에 적시지 않던 귀한 도련님에서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는 주막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겪은 온갖 고난은 그만이 알 것입니다. 주막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었는데 대부분 손님들이 남긴 음식이었습니다. 정선비는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었지요. 잠자리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큰 방에서 같이 묵었지요. 정선비는 밤에 책을 더 보기 위해 주인에게 일부러 요청했습니다. 문 옆에 조그만 손님방에서 자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밤에 문단속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야간 경비까지 자원하는 일꾼이라니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래, 가거라.
이렇게 해서 정선비는 낮에는 주막에서 일하고 밤에는 손님들이 다 떠난 후 방을 깨끗이 치우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부 담당 선생의 촛불빛을 빌려 조금이라도 더 책을 볼 수 있었지요. 장부 담당 선생은 날마다 정선비를 지켜보다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김에도 전제 조건이 있는 법입니다. 만약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 이런 처지가 되었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선비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그에겐 앞으로 나아갈 뜻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장부 담당 선생은 매일 장부 정리를 마친 후 남은 촛불을 정선비에게 남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일꾼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훔쳐먹던 꽃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시끌벅적 떠들며 그 다람쥐를 잡아 죽이자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람쥐를 잡아 구워 먹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요. 정선비는 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그 꽃다람쥐를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정선비는 주막에서 매우 부지런히 일했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심이 좋았지요. 모두가 그의 부탁을 듣고 그가 원한다면 그냥 주자 하며 다람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놀라는 뜻으로 말이지요. 이 꽃다람쥐는 정선비 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다람쥐와 놀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정선비는 몰래 생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알게 되면 그가 벼슬길에 오를 사람이라 여겨 일꾼으로 두지 않을까 걱정되어 모두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우선 생계를 해결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정선비는 자신이 모은 돈을 세어보니 겨우 도성으로 한번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주마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꽃다람쥐를 데리고 고향의 초가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마을에는 글 읽는 사람이 없어서 이웃들은 정선비가 매일 책을 읽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근황을 물었지요. 정선비는 방해가 너무 심해 괴로웠습니다. 원래 조용한 곳을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이곳이 도성보다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마을 어른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정선비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고 이웃들은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못하게 해도 글을 한번 보는 건 괜찮겠지? 하며 몰래 들여다보곤 했지요.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선비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선비는 이웃들의 도움과 마을 어른의 보살핌 덕분에 마침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되어 꽃다람쥐가 사라졌습니다. 정선비는 곳곳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람쥐가 결국 작은 동물이니 산으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선비는 시험 날짜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을 어른과 이웃들을 찾아가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닭 한 마리, 술 한 병 등을 가져와 두 상을 차려 정선비의 송별연을 열어주었습니다. 먹고 가야지, 안 보내주겠소. 아마도 이웃들은 이 기회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선비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웃들이 술을 권해 취기가 있었지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벽에 붙어 있던 책상이 방 가운데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곁에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반찬 몇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책상 옆에 앉아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그녀를 보며 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환상을 보는 걸까?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 듯 했습니다. 여인은 정선비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현주라고 합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정나리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신다고 들었는데 우연히도 제 오빠도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정나리께서 저를 데리고 도성까지 같이 가주시면 오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 10개 마을을 다 합쳐도 수재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분명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겠지. 그래, 길도 같으니 좋은 일 한번 하고 그녀를 오빠에게 데려다 주자. 이렇게 해서 정선비는 민현주를 받아들이고 함께 도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길에서 민현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젊은 남녀가 함께 다니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부부인 척하는 게 어떨까요? 눈길을 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정선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현주와 부부라 칭하며 밤에는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선비는 군자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 민현주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선비는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자신도 모자랄 판인데 민현주까지 더해졌으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사나 숙박을 할 때마다 정선비는 항상 꾸러미에서 딱 맞는 금액의 돈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정확한 금액이었지요. 정선비는 의아했습니다. 내 꾸러미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는 약간 믿기지 않아서 잠잘 때 몰래 꾸러미를 열어 자신이 가지고 나온 돈을 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낸 돈은 뭐지? 정선비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민현주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선비는 아마도 민현주가 몰래 자신의 돈을 보태주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단 돈이 있으니 쓰자. 내가 굳이 그녀의 돈을 안 쓰겠다고 고집하면 아마 둘 다 도성에 가기 힘들 거야. 어느 날 정선비와 민현주는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갔습니다. 배 안이 답답하다며 민현주는 배머리로 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정선비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고 배 안에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때면 어떤 열악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배가 정박하고 정선비와 민현주가 내리자 다른 배에서도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민현주 씨를 사고 싶습니다. 정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를 어떻게 사겠다는 겁니까? 아내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현주는 웃으며 상인의 곁으로 가더니 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저를 그에게 파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상인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000냥을 주셔야 해요. 한 냥도 적으면 안 됩니다. 정선비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가 막 입을 열려는데 곁에 있던 뱃사공이 몰래
정선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리 오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부인의 말을 따르시오. 두 분이 아까부터 계속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 것을 봤소. 아마도 부인은 당신과의 가난한 생활이 싫은가 봅니다. 보시오. 당신의 허름한 옷차림을.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요. 만약 거절하면 그녀는 몰래 도망갈지도 모르오. 그러면 사람도 돈도 다 잃게 될 텐데. 정선비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닌데. 나는 이미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내가 1000냥이나 받는다고? 정선비가 반대하지 않자 1000냥의 은자가 그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돈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과거 시험장 근처에 도착한 정선비는 여관을 찾아 묵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꾸러미 속에 전에 없던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민현주의 것일 텐데 꺼내보니 편지였습니다. 바로 민현주가 그에게 쓴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꽃다람쥐의 화신입니다. 정나리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번 여정에서 목숨의 위험이 있을 것을 알고 특별히 따라와 그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 부유한 상인은 당신 운명의 재난이었는데 이제 제가 대신 막아주었으니 안심하고 시험을 보십시오. 훗날 저와 비슷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안심하고 아내로 맞이하셔도 좋습니다. 정선비는 편지를 읽고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나.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히 시험을 보자. 이후 정선비는 순조롭게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미 1000냥의 은자가 있었기에 생계 걱정 없이 계속해서 상경하여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마침내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좌의정은 정선비의 재능과 용모를 보고 크게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막내딸 민현주를 그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선비가 좌의정의 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깜짝 놀라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놀랍게도 좌의정의 딸 민현주는 그와 함께 여행했던 그 민현주와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혼인 첫날 밤, 신랑 정선비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지만 민현주는 정선비의 질문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선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 부모님과 함께 외지로 일을 보러 갔을 때 안동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저를 깨울 수 없었고 결국 저를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저는 저절로 깨어났지요. 정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그때가 내가 처음 민현주를 만났을 때와 같은 시기구나. 아마도 꽃다람쥐가 민현주의 모습을 빌려 나를 도와준 것이겠지. 그리고 이제 진짜 주인을 내게 돌려준 거야. 정선비는 원래도 민현주를 좋아했지만 이제 모든 사연을 알게 되자 더욱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 정선비는 자신의 능력과 처가의 도움으로 관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작은 현감에서 시작해 상품의 높은 관직까지 올랐지요. 아쉽게도 그가 권력을 얻은 후 옛 원수를 갚으려 사람을 보내 당시의 도적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도적들은 이미 흩어져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선비는 어린 나이에도 침착하고 냉정하며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세가 기운 후에도 상황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인생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실천해 나갔지요. 이런 품성이야말로 그가 후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비와 민현주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첫날 밤에 정선비는 민현주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꽃다람쥐의 도움, 그리고 그 꽃다람쥐가 어떻게 민현주의 모습을 빌려 자신을 도왔는지에 대해서요. 민현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깊은 잠에 빠졌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정확히 정선비가 말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여보,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정한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이 생긴 꽃다람쥐의 화신이 당신을 도왔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정선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분명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그 꽃다람쥐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또 그 꽃다람쥐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수도 없었겠지요. 민현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 꽃다람쥐에게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정선비와 민현주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애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선비는 민현주의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민현주도 수줍게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은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방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선비는 좌의정의 사위가 되어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민현주는 그런 남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잘 해낼 거예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서 응원할게요. 정선비는 아내의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군요.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민현주는 남편이 관직에 나가는 동안 집안을 훌륭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현명했기에 가정경제도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또한 시녀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모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현주는 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뒤뜰에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꽃과 나무를 심고 작은 연못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선비는 아내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그 정원 한쪽에 작은 다람쥐 집도 만들어 두자고요. 민현주는 남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어쩌면 그 꽃다람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바쁜 관직 생활 중에도 정선비는 시간을 내어 아내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달빛 아래 정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선비는 관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풀었고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의 정책 중 하나는 각 마을마다 작은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선비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고향 마을에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서원은 가난한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가난하지만 학문의 뜻이 있는 이들이 기회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서원 한쪽에는 작은 다람쥐 신당도 만들었습니다. 정선비는 매년 봄이 되면 이곳에서 꽃다람쥐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봄날 정선비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한 마리 아름다운 꽃다람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람쥐는 정선비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선비는 그 다람쥐가 오래전 자신을 도와준 그 꽃다람쥐라고 직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정말 고맙다. 다람쥐는 몇 번 꼬리를 흔들더니 곧 정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선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람쥐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꽃다람쥐의 은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